네, 안녕하세요. 염수관이사입니다. 오늘 2025년 4월 17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진대로 미국 시장이 너무 안 좋았는데 한국은 반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 일단 내용은 미국 증시 왜 안 좋았는지, 파웰 의장이 좀 아쉬웠고, 달러 약세가 글로벌 경제에 미친 영향. 근데 이슈는 많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고서로는 이제 자산 배분 전략, 내용이 좀 괜찮아서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쏘캄 아시죠? 그 반도체에서 새롭게 좀 부상하는 요거 좀 더 설명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수기가 온다. 이게 뭐냐면 성수기가 온다. 요거를 약간 빗댄 건데, 선크림. 그 내용입니다. 화장품.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지갑을 연다. 게임인데 그 흔히 서브컬처라는 장르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풍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솔브레인 시프트업 서진 시스템 K스택 하나솔루션 하고요. 공시로는 하나투어 LNF 기아 LG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투어 LNF 기아 LG전자까지 이제 공시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은 여기 제목 그대로 트럼프의 좀 배신과 연준 의장의 무능력이다. 이렇게 좀 한번 적어봤는데, 미국이 폭락을 했어요. 사실 나스닥이 3%. 반도체 빠질 건 알고 있었죠. 어제 악재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어쨌든 반도체 안 좋았고, 야간 선물도 빠졌고, 달러 또 빠졌고, 금리 떨어지고, 이런 이제 모습이고, 환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파웰 의장이 좀 약간 아쉬운 발언을 했고, 약간 뭔가 책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결론 그거예요. 파웰 의장이면 의장답게 뭔가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다 이러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엔비디아, AMD 등 이제 중국 수출하는 기업들이죠. 요거 규제 이슈. 그다음에 소매 판매 좋았는데 그거 인정 안 하는 분위기고, 그다음 관세 우려에 금값은 또 올랐습니다. 일단 이제 AI 칩 H20, 요 엔비디아가 재고 손실로 7조 원 이상 비용 처리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면서 시장은 다시 관세 공포에 휩싸였고, 그러니까 미국의 승인을 계속 받아야 돼요. 수출하고 싶으면.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트럼프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고요. 5천억 달러 투자 약속해놓고 뒤에서 그냥 어제도 말씀드린 뒤통수 때려버렸죠. 예. AMD도 마찬가지고, 오늘 인텔도 수출 금지령이 내려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제품에 한해서. 파웰 의장의 연설도 아쉬웠고, 같은 말 계속해요. 데이터 보고 하겠다. 예.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할 수도 있는데 좀 답답합니다. 아무튼. 예. 그리고 경기가 악화돼도 공격적으로 금리 안 한다는 얘기인가?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이 급락했고, 3월로 소매 판매 좋았지만 좋은 거 누가 인정 안 합니까? 그죠? 요즘에 안 하죠. 관세부가 전에 좋은 거는 사재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또 나왔고, 금 올랐고, 아무튼 여러 이슈로 좀 안 좋았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오늘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이제 썼어요. 저도 이제 기사를 읽어봤는데 핵심은 요겁니다. 요 그림 하나면 돼요. 이 그림에 다 들어가 있어. 뭐냐면 지금 연준 의장은 뭐를 해야 되죠? 밑에가 물가죠. 자, 요건 뭐죠? 고용이죠. 그럼 연준 의장이 책무 뭐예요? 둘 다 잡아야죠. 고용을 증가시키고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거. 둘 다 잡으라고 이 위치에 앉혀놓은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며. 예, 둘 다 잡기가 어려우면. 예, 뭘 해야 되냐? 질문을 한 거예요. 물가를 선택했어요. 여기 인플레이션. 난 물가 잡겠다, 먼저. 둘 중에 하나라면. 그래서 시장은 실망. 왜냐하면 관세 때문에 물가 오를 것 같잖아요. 근데 고용은 당연히 침체에 오겠죠. 만약 이렇게 되면. 그러면 뭘 잡을 거냐. 근데 고용을 먼저 생각하면 금리를 세게 낮출 거고, 물가를 생각하면 금리 못 낮춥니다. 왜냐하면 오를 거니까. 그 물가가 관세 때문에. 그러면 경기 침체 와도 그 금리 인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 발언이에요. 그래서 골키퍼 같은 지금 느낌이에요. 뭘 잡을까?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고민하다가 그 마음속으로 마지막 결정은 그래도 일단 물가로 가자. 요겁니다. 예. 그래서 파웰 의장은 수요일 시카고 이코노미 클럽에서 이런 질문도 있었대요. 주식시장 계속 급락하면 개입할 거냐? 안 한다. 근데 이게 너무 아쉬웠던 게, 지난주에 보스턴 연은 총재, 이번 주에 윌러 연준에서는 개입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파웰 의장은 정작 본인은 안 하겠다고 했어요. 예.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고,
뭐 여기도 같은 얘기죠. 경제가 둔화되고 실업률, 그다음 물가는 오를 것 같고, 예. 근데 이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돌아가는 게 목표인데 올해까지는 목표 달성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적어드린 골키퍼의 고민과 비슷하다. 우선순위는 물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책임 회피 같고 좀 무능력해 보였어요. 예, 뭐 어떻게 보셨지 모르겠어요. 그냥 방관. 예. 굳이 그럴 거면 왜 저 자리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틀린다 하더라도 좀 지금은 누가 봐도 물론 물가 오를 수 있죠. 뭐 그건 두려울 수 있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그 물가보단 먼저 잡아야 될 건 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리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선제적으로 지금 금융시장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시그널이라도 줘야죠. 연준이 도와줄게. 예. 시장이 흔들리면 그 자신감을 좀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연준 의장이 그냥 방관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주식시장 급락의 결정타를 날려버린 겁니다. 아, 연준도 안 도와주네. 트럼프도 안 도와주고 누가 도와주지?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지금 구원투수 있잖아요. 연기금. 그러니까 한국이 훨씬 강한 이유가 구원투수가 뒤에 딱 버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 투수가 뒤에서 방어를 딱 해주고 있는데 미국은 그게 없어요. 예, 지금 구원투수가 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망한 거죠.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인데 지금 소매 판매 급증했죠. 보시면 이번 달 데이터예요. 1.4 예상보다 자동차가 5.3%나 판매가 늘었어요. 이거 뭐 누가 봐도 딱 답이 나오죠. 예. 이 자동차가 이렇게 늘었다는 거는 그 결국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리 산 거죠. 관세 부과 전에. 그래서 미국 경제가 관세가 아니라면 견조한 건 맞는데 이거를 신뢰하기 어려운 거죠, 지금. 관세에 의한 선구매. 예. 선구매에 의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이제 규제 때문에 급락했고, AMD 급락, ASML은 어제 실적 좋았는데요. 그 반도체 장비 수주가 예상을 하회했고, 관세로 인해서 이제 실적 전망 불확실하다 이러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빠졌고, 애플도 안 좋았고요. 다만 이제 유가 올라서 조금 에너지 기업들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흐름이었어요, 미국 증시는. 그러니까 미국이 왜 이렇게 약한지 아시겠죠? 예, 우리 한국은 강하고. 그다음에 이슈는 어제 좀 많이 했는데 오늘은 뭐 달러 정도 이제 뉴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있어서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새 미국 달러가 너무 안 좋잖아요. 많이 빠졌는데 왜 이렇게 빠졌냐?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를 신뢰 안 하는 거죠. 미국에 대해. 예외주의 끝났고. 근데 이렇게 달러가 급락을 하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들이 안 좋아지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도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자동차, 코니악, 스코틀랜드, 트위드 등 모든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 판매자들은 무역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근데 여기서 달러 약세까지 오면 미국에 수출할 때 더 큰 타격을 받겠죠. 관세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게 4월 15일까지 미국 달러 수익률인데 보시면 마이너스 7.69% 급락했어요. 지금 되게 달러는 많이 빠졌고, 예, 달러가 변하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달러 약세는 외국 기업이 미국 사업부에서 벌어들여 있는 수익을 유로나 엔화로 환전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차가 미국에 수출할 때 달러 받죠. 예, 1달러를 판매해서 옛날에 1,300원 받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거의 1,500원까지 갔죠. 1달러 판매하면 1,500원을 받는 거예요. 1,300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현대차 좋은 거죠. 200원 더 벌잖아요. 이게 달러 약세의 효과죠. 아니, 달러 강세의 효과죠. 환율이 오른다는 건 달러가 강하다는 것. 근데 달러가 약해지면 반작용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수출 기업은 안 좋아지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성과인데 그 올해 연초에는 달러가 더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유로, 엔화, 파운드와 대비해서 우리는 뭐 이미 우리가 뭐 맞췄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올해 엔화 강할 것 같다. 예. 연초부터. 예.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건 아니었죠. 예. 우리가 그냥
그 일본의 정상화 이런 것만 딱 봐도, 그리고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원하니까 딱 봐도 그냥 올해는 엔화가 강하겠다. 근데 너무 빨리 엔화가 강해진 거예요. 생각보다. 예, 엔화가 너무 빨랐어요. 이게 강세폭이. 이 달러가 폭 나가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토요타 자동차 안 좋죠, 당연히. 예, 달러가 이렇게 약해지면 토요타는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유럽의 명품 기업들 있죠. 프라다, LVMH. 예, 여기도 안 좋아집니다. 예, 당연히 해외 수출 많이 하니까. 특히 이제 미국에 수출할 때 안 좋죠. 그래서 지금 수년간 이어진 이런 미국 예외주의가 이런 이제 글로벌 기업들한테도 타격을 주고, 관세에다가 이런 달러 약세까지 이중고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달러 약세를 원해요.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 줄이고 싶고 수출 늘리고 싶고 하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는 그걸 원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지금. 예. 그래서 뭐 목표를 달성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달러는 예상보다 훨씬 약해졌고, 예. 그거에 따른 이제 피해를 보는 기업, 오히려 또 수혜 보는 기업도 있어요. 달러가 약해지면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좋죠.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달러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환율이 떨어지면 물가가 낮아져요. 수입 물가가. 그죠? 예. 그럼 내수가 부양됩니다. 그리고 달러가 약해지면 해외 자본이 들어와요. 주식시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달러 약세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가 좋아요, 오히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 환율 아직도 높잖아요. 여전히 1,400원 넘어요. 너무 높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런 달러 약세 기조는 한국 증시에도 좋고 내수주에도 좋고, 그 다음에 중국 내수, 유럽 내수에 다 좋습니다. 물가를 안정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미국에 엄청 수출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 특히 토요타 같은 기업들한테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한국의 내수기업이라든가 주요국의 내수기업한테 좋을 수 있다. 사실 이 기사에는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이 내용은 사실 기사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적은 건데, 예, 우리가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이 있잖아요. 예, 그걸 생각해 보면 달러 약세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달러 약세가 이제 굉장히 안 좋다는 식으로 썼지만 제 생각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오히려 한국한테는 좋다. 예, 이렇게 좀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시장이 더 강한 거죠, 미국보다. 그러니까 되게 어색하지 않으세요? 예? 이게 뭔가 어색하시죠? 이게 미국이 막 급락하고 있는데 한국이 올라요. 그죠? 뭔가 어색하실 거예요. 왜 지난 몇 년간 정반대였거든요. 한국은 빠지고 미국은 오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밸런싱 폴인데 이게 이제 앞부분에 여기 하나투자증권의 한두희 대표님이 그 대표이사가 직접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그 보고서 앞에. 그래서 읽어봤어요. 아, 근데 너무 내용이 전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금은 그 제도가 매우 복잡합니다. 이거 사실 연금을 일반이,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연금 100% 다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연금이 너무 복잡해요. 진짜 종류도 너무 많고 연금 전문가도 100%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 정도 진짜 복잡해요. 네. 근데 연금에는 뭐 종류가 좀 다양하잖아요. 근데 개인연금 있고 DB형, DC형, IRP 이런 거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 저거 도대체 뭔 용어냐 이럴 수 있는데, DB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직장생활 하시면 DB형, DC형 선택을 하거든요. DB형은 회사가 알아서 다 굴려줘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개입할 뭐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DB형은 그냥 뭐 회사가 책임지는 건데, 보통 요즘엔 DC형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물론 아직도 비중은 DB형이 많아요. 저는 DC형이고, 저도 다 있어요. 연금저축계좌 있고요, DC 있고. 저는 주식 잘 못하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저런 거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막 자산 배분해요. 저 계좌 가지고. 예, 뭐 주식 잘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연금저축, DC형, 이제 퇴직금이 매월 들어오잖아요. 예. 그리고 IRP, 또 퇴직연금 계좌죠. 요걸 이용해서 저도.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연금 계좌를 이제 본인이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세 가지를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 같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여기에 뭐 퇴직금이 매달, 그러니까 DC형 같은 경우는 회사가 매달 주잖아요. 그러면 저기 들어오거든요. 계좌에, 퇴직연금 계좌에. 그럼 그 돈을 내가 굴려야 돼요.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 그 저축을 할 때 연금 계좌 우선으로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또 저축 계좌도 있을 텐데
연금저축계좌 있죠. 네, 여기다가 저축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연금저축계좌에 돈 넣는 이유가 있죠. 900만 원까지 넣으면 세금 돌려받잖아요. 세액공제 해주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연말 되면 저거 돈 이제 채워 놓으려고 그러죠. 왜냐면 세금 돌려주니까, 공제해주니까. 그거 돈 적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900만 원까지만 납입하면 이제 일정한 세금을 돌려주는데, 근데 1,800만 원이 최대 한도거든요. 다 넣어버리란 얘기예요. 이거보다 좋은 절세 상품 없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저도 저기다 1,800만 원 정도는 다 넣어요. 저도 거의 대부분 넣고 있어요, 실제. 물론 이제 세금 혜택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기다 넣죠. 예. 저게 1년에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는 건 다 넣어버려라. 예. 이게 절세 수단으로 되게 좋거든요. 두 번째가, 근데 이제 저거 운영하기 막 짜증날 때 있잖아요. 막 직장생활 하신 분이 막, 내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서 자산 배분 알아서 하고 막, 진짜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진짜 이거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 많은 ETF, 펀드 이거 보고 내가 막 골라야 되니까, 예, 또 나이, 연령대마다 다르고 스타일도 다 다르니까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요 두 상품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뭐냐면 TDF랑 TIF는 알아서 운영을 해줘요. 알아서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연금에 돈 넣어놓고 방치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운영 안 하고 싶으면 TDF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TDF랑 TIF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가 인출 시기가 55세부터거든요. 이제 도달하면 그냥 냅두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으면 55세 도래하면, 그러니까 1원이라도 인출을 하시란 얘기예요. 10년 동안 나눠서 인출하면 제일 절세 효과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장 돈이 필요 없어도, 나 지금 돈 필요 없어서 안 빼도 되는 데가 아니라 소액이라도 55세부터 인출을 하래요. 10년간. 그래서 10년을 채우면 이제 그 10년 후에 있죠. 인출할 때는 세금 부담 없이 또 자유롭게 인출 가능합니다. 네. 요 세 가지 팁을 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55세가 됐을 때 조금이라도 뭐 진짜 1원이라도 인출하시고, 예, 나눠서 10년 동안, 그리고 10년 지나서 이제 인출하는 거는 이제 세금 부담이 없으니까 이제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건 누구나 지금 하시잖아요. 사실 연금저축, DC, IRP 요거 아마 대부분 하실 거예요. 예, 특히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하실 텐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 방법이고,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여기에는 설명 안 나와서 제가 찾아서 지금 따로 적은 겁니다. 이거 TDF는 뭐냐면 특정 목표 날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은퇴를 2050년에 하고 싶어요. 2045년. TDF 2045는 2045년 은퇴를 목표로 설계된 펀드예요. 그러니까 ETF인데, ETF 같은 건데 금융 상품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요걸 딱 사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여기서 자산 배분 그냥 알아서 해줘요. 저거 하나만 사시면 돼요. 예. 만약에 저거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젊을 때는, 내가 만약에 20대면 그 젊은 때는 예를 들면 이제 주식 비중을 높여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은퇴 시점 다가오죠. 2045년. 그러면 채권 비중을 높여줘요. 안전하게. 그걸 자동으로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검색을 해보니까 저 이거 상품 소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소개해서도 안 되고, 왜냐면 이게 금융상품 함부로 또 소개하면 어려우니까.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검색해서 이런 상품들이, 대표 상품들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도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 일절 광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있으니까 직접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TIF는 뭐냐면 요거는 은퇴 후에 현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TDF는 은퇴 전까지 알아서 해줘요. 예, 연금 계좌에서. TIF는 은퇴 후에 생활비 확보예요. 그러니까 배당주, 고정수익 자산, 리츠 등을 물론 은퇴 전에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은퇴 전에 해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목표는 은퇴 후에 생활비. 그래서 어떤 데 투자하냐면 고수익 그 주식보다는 이런 배당주, 안전한 거. 일부 주식도 들어가요. 근데 배당주, 채권, 리츠는 은행 이자보다 조금 높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투자해서, 물론 원금 손실이 없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자산 비중을 뭐 시점에 따라 조절하지 않고 은퇴 후에도 꾸준히 현금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창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또 이렇게 자산 운용사들이 이런 상품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맞는 상품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생소하시죠?
TDF 이런 게 있었어? TIF? 예, 이런 게 있었네. 예, 이렇게 좀 궁금하셨을 텐데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자료를 소개해 드렸고, 이제 반도체에서 여기 자료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 요새 쏙함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이제 유리기판 소개 많이 해드렸고, 폴더블 뭐 다 아실 거고, CXL도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좀 가장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쏙함이에요. 그래서 쏙함만 오늘 좀 일단 뺐어요. 그래서 여기 그 신한에서 나온 건데, 이거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신한에서 대적전자가 아니죠. 대덕입니다. 예. 혹시 요 보고 계시면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 심텍, TLB. 자, 투자 전략은 명확하다. 쏙함 등 신기술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고퍼에 사라. 지금 실적이 안 좋잖아요. 이럴 때 투자하고, 실적이 너무 좋으면 이제 퍼가 낮아지죠. 이익이 느니까. 그때는 팔으라는 얘기예요. 사이클을 타니까. 그 얘기고, 기판업체 그래서 괜찮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쏙함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엔비디아가 제시한 메모리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 칩들 있죠? 칩들을 모듈화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붙여요. 기판에. 붙여가지고 CPU 옆에다 딱 놓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가 계속 데이터를 이 CPU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서버용 제품인 그레이스 CPU에, 근데 왜 쏙함을 쓰려고 하냐? 이유가 있어요. 기존 제품보다 저전력이에요. 예. 서버도 전기 엄청 먹잖아요. 되도록이면 전력 적은 걸 원해요. 그래서 그레이스 CPU의 저전력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ARM 걸 씁니다. ARM의 아키텍처, 설계 자산을 이용해서 설계를 해서 CPU를 만든 거예요. ARM은 저전력에 특화된 회사예요, 진짜. 그래서 이걸 쓰는 거죠. 예. 근데 보통 이제 DDR을 채택하거든요, 일반 서버에는. 근데 LPDDR이라고 써 있죠. 이게 LP가 뭐냐면 로우 파워, 그러니까 저전력, 그 약자예요. 예. 그래서 근데 요 LPDDR을 탑재를 하는 방식이 메인보드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노트북 같은 거 딱 이게 딱 PC 딱 이렇게 열어보면 메인 기판이 있는데 요 안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탑재가. 예, 합쳐져서. 그래서 교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문제 생기면 예, 메인보드를 다 갈아야 되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들어요. 예, 근데 쏙함은 탈부착이 가능해요. 쏙함만. 그냥 얘만 뺐다 끼우면 돼요. 이걸 소딤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판 중에 소딤, LPCAM에 쏙함 이 세 개가 있거든요. 유사해요, 셋 다. 탈부착 방식이고. 근데 장단점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중에 쏙함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대세는 쏙함이다. 왜냐하면 이 입출력 포트 수가, 입출력 수는 뭐냐면 데이터가 주고받는 통로거든요. 이게 이 통로 자체가 압도적입니다. 이 소딤이 한번 보시면 260개, 요 LPCAMM은 644개, 쏙함은 694, 훨씬 많죠. 그리고 전력 소모량 보세요. 얘는 전력 소모가 많고요. 얘는 낮아요. 근데 얘는 매우 낮아요. 제일 작죠, 크기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엔비디아가 주력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GB300부터 채택될 것 같고, 와이어 본드, 이게 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아마 이 칩과 기판을 연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쏙함의 시대가 온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특히 마이크론이 이거 공개한 거에 보면 대역폭이 35%나 개선됐고 전력이 77%나 감소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용량은 앞으로 늘어날 거고, 여기서 전력 사모가 엄청나거든요. 데이터 센터 비용의 절반이 전력 사용량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서버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 다양한 뭐 PC나 이런 데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추론용이 많이 들어갈 거래요. 예, 특히 추론용의 저전력 트렌드가 가속화돼서, 그래서 메타의 AI 가속기 이름이 MTR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요 가속기는 LPDDR을 써요. HBM 안 써요. 예, 의외죠. 보통은 가속기는 HBM 쓰거든요. 근데 여기 LPDDR5X 이걸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버 말고 PC에서도 이런 게 이제 나타날 거고, 두께도 얇고, 예. 그래서 추론 서버용 CPU, 그러니까 물론 HBM 안 쓴다는 게 아니에요. HBM은 GPU 중심으로 쓰면서 그 CPU에는 주로 이제 이런 저전력 제품들이 들어간다. 근데 이런 시장이 커지면 삼성한테도 좋죠. 삼성은 HBM 못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데, 원래 삼성은 LPDDR은 또 잘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반격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게 소딤은 이렇게 4개 들어가거든요. 이 노트북이에요. 여기 4개 보이시죠? 공간이 작아요. 예, 그리고 여기 막 GPU 같은 게 밀집돼 있어요. 근데 소캄은 하나 들어가요. 하나. 여기 공간이 남아요. 열 관리가 좋죠. 그리고 요게 소딤 두께가 이렇게 두껍고, 요 4개 보이시죠? 4개. 얘는 하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장품 쪽에서 이제 선크림, 그래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관세 영향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사재기에 나선 8개 품목을 소개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한국산 선크림. 한국 선크림이 미국 제품보다 자외선 차단력과 사용감에서 우수하다고 보도를 했고, 예, 한국이 어쨌든 한국은 선크림이 의약품이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필터 같은 것도 함부로 못하고, 근데 한국 선크림은 차단력 좋죠. 제형도 막 이렇게 막 백탁 현상 잘 안 일어나고, 예, 호환성도 좋고. 그리고 레딧 SNS에서 미국산 선크림 이제 나는 못 들어간다. 1년치를 대량 구매했다.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입소문도 나고 있고. 그리고 틱톡에서 한 인플루언서가 패닉 상태에서 한국산 선크림은 $140치면 우리나라로 한 20만 원 되겠네요. 주문했다. 개봉하지 않으면 최대 3년까지 보관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했고, 그 틱톡 인플루언서 중에 피부과 전문인데 스캇 월터 박사가 한국산 선크림이 미국 제품보다 자외선 차단 효과가 뛰어나다. UV 필터가 있어서 그렇다. 근데 미국은 FDA가 99년 이후로 새로운 저 자외선 필터를 승인을 안 해줘요. 구형 필터만 사용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다양한 필터들, 여기 뭐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티노스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검색해 봤고요. 이런 필터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더 강력하고 넓은 범위의 자외선 차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이제 가볍고 백탁이 없는 제형, 보습 진정, 미백 등 다양한 그 스킨케어 기능까지 포함된 점이 한국 선크림의 강점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그 두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또 100위 중에 23개가 K 선크림이고, 그 성장 뒤에 ODM이 있고요. ODM의 최강자는 선크림은요, 한국 콜마예요. 그 중에 12개가 한국 콜마가 만든 겁니다.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루드램. 근데 잉그루드램은 아마존 랭킹에서 한 개밖에 안 보였지만 미국 선케어 브랜드가 되게 많아요. 근데 잉그루드램이 만들어주는 제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미국에 공장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 미국과 한국은 큰 차이가 없고요. 대신에 한국은 성능이 좋아요. 그리고 국내 ODM에선 선케어는 1위는 한국 콜마고, 국내 점유율이 무려 75, 선케어 비중은 33. 잉그루드램은 선케어 비중이 제일 높은 회사입니다. 42. 네. 그리고 올해 국내 K뷰티 브랜드들은 관세, FTA 통관 거부 사례 등 뭐 여러 가지 좀 위험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미국 내 현지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 비중을 확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선케어는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유통하기가.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은 많은 회사들이 승인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북미에서 앞으로 생산 능력을 더 키우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저 위에 있는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되는 필터 3개의 요거예요. 티노소브 S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화학적 필터고요. 뛰어난 보호 기능 제거하고 있고, 대표 제품이 요거래요. 프랑스 요 제품이라고 합니다.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로쉐 포사이, 프랑스 제품이고, 티노소브 M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 입자 형태로 존재를 한다고 하는데 매우 안정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회사 제품 중에 여기 이니스프리 거, 요게 좀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유니블, UV눌 A+, UVA에 특화된 화학적 필터고, 물과 오일의 모든 높은 용해성, 그러니까 이게 쉽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누아 제품이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자외선 차단제 용어 중에 SPF라고, 아마 이건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피부 보호하는 정도죠. 그래서 SPF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피부가 빨갛게 타는데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연장되는지를 이제 나타낸 건데, SPF 30은 차단제 없이 피부가 10분 만에 타는 경우, 그러니까 30은 뭐냐면 10분에다가 30 곱하면 돼요. 그럼 300분 동안 보호받는 거예요. 저게 30이면. 네, 그래서 주로 이제 화상 유발 강선에 대한 이제 보호, 이런 걸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여기 이제 또 등급도 나와 있는데 보시면 뭐 SPF 15, 뭐 93% 차단한다. 근데 이게 너무 올라간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고요. 이 SPF는 30에서 50이 제일 좋다. 이렇게 뭐 그 피부과 의사들이 이렇게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품은 50이 아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이제 그냥 요거는 뭐 보고서에 나온 건 아닌데 한번 공부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화장품 잘하는 게 결국 ODM이에요. ODM이 워낙 잘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요거 좀 게임 좀 보고서 중에 되게 좀 신선해서 흔히 오타쿠라고 아시죠? 이렇게 정말 뭔가에 푹 빠져있는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많이들 쓰시는데 서브컬처, 그러니까 주류는 아니에요. 약간 비주류죠. 비주류, 서브컬처. 근데 이게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뭐 그런 특정 장르, 음악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편적인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벗어난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주류가 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드래곤볼. 뭐 저도 이게 드래곤볼 저도 이제 저 중학교 때 봤거든요. 중학교 때 봤는데 뭐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뭐 미친 듯이 빠졌던 만화인데 당시에 아마 뭐 드래곤볼 안 본 학생들은 거의 없었어요. 당시엔 진짜 인기가 많았고, 지금도 저도 이제 목표 중에 하나가, 저도 약간 이제 수집 욕구가 좀 있어가지고 나중에 또 여유 되면 뭐 한번 이런 유명한 만화도 한번 이제 책으로 모아보고 싶긴 한데, 어쨌든 이제 드래곤볼 너무나 유명하죠. 이 만화는 정말 역대급 만화고, 요게 근데 요걸 만든 회사가 이제 도에이 애니메이션인데, 여기가 게임, 장난감 뭐 이런 굿즈 팔아가지고 굉장한 돈을 벌었어요. 지금도 인기 있죠. 지금도 게임 나오고요, 만화 영화 나오고, 끝없이 40년 됐는데도 이 IP가 죽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에이 애니메이션 보면 요 매출 폭발하고 있죠. 이익도, 영업이익률도 높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더 높아졌죠. 드래곤볼 외에도 원피스, 슬램덩크, 디지몬 같은 애니메이션 IP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만화 애니메이션 이걸로 그 성공했던 게 이제 귀멸의 칼날, 그 다음에 더 퍼스트 슬램덩크 아시죠? 저도 봤고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인기 많았죠. 한국에서 거의 500만 명. 중국에서도 역대 일본 애니메이션 최고 흥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사점은 글로벌 팬층에 확장된다. 이런 이제 서브컬처가 Q를 올리고요. 물량을, 그러니까 이 팬층을 그 확장시키고, 오타쿠로 대표는 핵심, 그러니까 오타쿠로 대표는 핵심 소비층 뭐냐면 돈을 아끼질 않아요. 그냥 써요. 여기. 그래서 귀멸의 칼날 요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다양한 관람 특전을 만나요. 주차별을 막 공개를 하고 전 세계 팬 커뮤니티에서 막 수집 인증도 유행을 했고, 그러니까 단일 수익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리고 중국 게임 중에 원신 있어요. 원신이란 게임이 애니메이션으로 게임 만든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1등 했습니다. 전 세계 그 누적 매출이 이제 50억 달러, 한 6, 7조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유니티 엔진 기반의 굉장히 이제 게임도 잘 만들었고, 예. 그리고 요거랑 이제 유사하게 좀 보고 있는 게 지금 승리의 여신 니케, 시프트업. 시프트업 아시죠, 우리나라? 여기도 좀 비슷한 게임이에요. 예. 이 서브컬처 장르의 이제 게임이고, 일본에서 매출 1위 했어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중국이 나오거든요. 예. 중국에 5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요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 다음에 네오이즈의 이제 브라운 더스트 2는 출시 초기 유저들의 좀 불만이 있었지만 특유의 그 아트 스타일과 충성도 높은 이제 유저들을 기반으로 역주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업데이트까지 해서 좀 회복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서브컬처를 포기 못하는 게 일단 객단가가 비싸요. 일반 모바일 게임들은 출시 후 90일간 평균적으로 이제 유저당 일간 지출이 50에서 500원 밖에 안 되거든요. 서브컬처는 2,000원에서 6,000원. 그 다음에 젊은 유저들이 많아요. 리니지 아시죠? NC가 요새 주가도 안 좋은데, 리니지 라이크는 이제 리니지 게임과 비슷한 그런 것들인데, 고연령 이제 비중이 높은 거죠. 그래서 미래 성장성 및 지속성이 소멸돼. 그러니까 이제 점점 연령층이 높아지고 젊은 사람들은 안 하거든요, 리니지를 잘.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힘든 상황인데, 이 서브컬처는 젊은 유저가 많아요. 그래서 서브컬처 게임들은 35세 미만 비중이 70에서 한 8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본다면 우리가 굉장히 서브컬처의 미래는 밝다. 그리고 그래서 세 가지 기업을 제시해 주셨고, 넷마블 자체 IP가 굉장히 많고, 시네타 나 혼자만 레벨업 다 이제 웹툰 기반인데 흥행에 성공했고요. 시프트업은 개발력이 검증됐죠. 그래서 승리의 여신 니케, 이게 이제 5월 중에 중국 출시될 것 같고, 네오이즈는 피해 거시 히트치고, 브라운 더스트란 게임이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자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서브컬처도 이제 대세가 된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으로 현대백화점 1분기 괜찮을 것 같고요. 백화점은 이익이 기대에 미달하지 면세점이 괜찮대요, 의외로. 예, 여기가 이제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치약은 벗어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누스도 흑자전환 할 것 같고, 이제 매트리스 파는 그 자회사죠. 퍼도 낮고, 면세점 치약 지났고, 동대문점 철수하잖아요. 그래서 실적 개선 기대되고, 아직도 압구정 본점 부동산 가치도 시총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이 오르긴 했어요. 45,000원에서 한 6만원 왔으니까 적게 오른 건 아니죠. 솔브레인은 이제 좀 긴 보고서인데 우리 공부했던 기업이죠. 얼마 전에 제가 전자공시 한번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일단 핵심 포인트는 감산하면 주가 오른답니다. 감산을 하면 업황이 최악일 때 하거든요. 그럼 돈 아플 게 없으니까 올라요, 실제. 근데 지금 현재 실제로 주요 낸드 기업들이 15% 감산하고 있고, 밸류 저평가돼 있고, 솔브레인은 낸드 비중이 높아요.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낸드 좋아질 것 같고, 업황 개선 가능하다. 그리고 보시면 공급 부족으로 진입하고 있어요, 낸드 시장 2분기부터. 그래서 감산단은 부정적 영향이 2분기에 최고조지만 3분기부터는 이제 안정될 것 같고, 또 주력 제품인 고선택비 인산 식가게, 여기 저 HSN이죠. 이거 이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공시로 한번 소개는 해 드렸거든요. 그 ENF 테크놀로지 설명할 때도. 그래서 이 회사의 핵심은 식각 있죠.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가게가 그냥 깎는 겁니다. 낸드가 단이 높잖아요. 얘를 다 깎아요. 단수가 높으면 사용량이 늘니까 당연히 좋아지죠. 그래서 옛날에 100단이었는데 이제 기본 200단, 향후에 1000단까지 가요. 낸드가 1000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식가격은 이제 옛날에 2013년도에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이 쌓는 방식의 낸드 만들었거든요. 그때 V낸드라고. 그때 2013년인데 그때부터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고, 파운드리에 들어가는 SIG2층 식각하는 것도 있고, GAA 공정에서 저 층을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저때 적었어요. 근데 삼성 파운드리가 안 좋으니까 아직은 매출이 작지만 이 파운드리가 좋아지고 27년부터 기대하더라고요. 그 실적은 상조하고 예상하고 있고, 연간 실적 26년부터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는 전해액 만듭니다. 그래서 비중은 한 10% 되고요. 국내 공장이 있어요, 공주에.
거기서 이제 업황이 안 좋으니까 요건 좀 아쉽긴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솔브레인 기억나시죠? 불상계, 인상계 요 3개 하고 있다. 그때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잠깐만요. 요게 이제 요게 ENF 테크놀로지 원래 자료인데 요게 HSN이에요. 그러니까 이 낸드 있잖아요. 낸드 이렇게 쌓잖아요. 이렇게 니트라이드 있죠. 얘를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구멍 파서 여기다가 이제 티타늄으로 증착한 다음에 구리 넣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HBM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데 낸드는 좀 다른 소재가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구멍 뚫고 여기 이제 실리콘 절연막 있고 여기다가 이제 식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요 마지막에 보이시죠? 여기 노란색이죠. 이 노란색을 제거해야 돼요. 근데 한 번에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ENF도 여기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고 경쟁이 좀 있겠지만 그래도 독보적으로는 그냥 솔브레인이 압도적 1위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있죠? 저 고인산 선택백 식각을 쓰면 한 번에 제거돼요. 그냥 이게. 그래서 저게 이제 가장 좀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ENF 테크놀로지 검색해봤는데 이게 검색이 잘 안되네요.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 분석 다시 와서 이제 솔브레인까지 해드렸고, 시프트업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게임 아까 설명드렸죠. 근데 텐센트가 서비스한 게임 중 가장 높은 숫자 기록했고, 니케 아까 서브컬처 게임 그거 이제 이제 임박했고, 콘솔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라고 있거든요. 이거 스팀이라는 또 플랫폼이 있어요. 그 PC 거기 사용자 수가 3천만 명이 넘어요. 이제 거기에 6월에 등록됩니다. 그래서 요 모멘텀이 있으니까 좀 최근에 주가 안 좋았지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 시프트업도. 근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개발력 되게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회복이 되길 기대하고요. 선 시스템이 좀 최근에 안 좋았죠. 근데 이게 스페이스X에 공급하는 기업으로 알려지면서 유명해졌죠. ESS랑. 근데 관세 크게 걱정하지 말죠. 왜냐하면 이게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게 ESS가 많아요. 거기서 만들어서 에이스 엔지니어링에 납품해서 에이스 엔지니어링이 미국 회사에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이 관세가 46이나 되니까 주가가 폭락했었죠. 미국 비중도 높으니까.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일단 관세 협상도 할 거고, 그 다음에 2018년부터 자회사 중심으로 미국에 생산시설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RBR 머신, 여기가 이제 스페이스X 공급업체로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올해 4월에 노스벨트 인더스트리얼, 요게 ESS 현지 생산 목적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아마 생산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좀 빠졌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좀 빠졌지만, 관세 우려는 너무 좀 지나쳤다. 그리고 ESS도 좋지만 우주항공 시장도 커지고 있어서 스페이스X에 납품한다는 게 꽤 매력이 있는 거죠. 자, K시텍은 지금 좋은 건 아니지만 CMP 장비 아시죠? 이제 평탄화 시키는 장비인데, 그거랑 평탄화 시키기 위한 액이 있어요. 슬러리. 그걸 둘 다 하는데, 요건 일회성 장비고, CMP 슬러리는 소모성 매출이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MP 슬러리에 이 이익률이 조금 더 높은 걸로 추정되고 있고, 대부분 국내 고객사고요. 그래서 뭐 TSV 이렇게 구멍 뚫으면 그 안에다 구리 넣거든요. 구리가 튀어나와요. 그럼 걔를 제거해 줍니다. 그런 게 CMP 평탄화 공정입니다. 연마 패드 위에 놓고 화학적 세정제인 슬러리와 연마 입자를 이용해서 표면을 그냥 깎아주는 거예요. 평탄하게. 맷돌 가는 거예요. 맷돌. 다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좀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K시텍은 아직은 전통 반도체 위주로만 공급을 하고 있어요. 흔히 HBM용 있죠. 이런 거. 이쪽은 아직은 비중이 굉장히 좀 작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쪽 비중이 늘어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하나솔루션이 오늘 폭등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하나솔루션은 이번 트럼프 정책 피해주 아니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뭐 윤재성 연구원님도 그러시고, 또 여기 이진호 연구원님도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오늘 드디어 급등해 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유는 결국엔 최근에 이제 미국 모듈 가격이 좀 오르고 있고, 중국이나 동남아 통해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 관세를 세게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이 유리하죠. 그리고 제일 우려됐던 게 유중하지 않을까.
유상자 하면 어떡할까. 근데 얼마 전에 하나에어로가 유증에서 욕이란 욕은 다 먹었잖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유증은 아마 못할 거다 이렇게 해주셨고, 왜냐하면 계열사가 유증 추진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그룹 이미지도 좀, 그리고 하나그룹이 만약에 지금 이번에 하나에어로에 유증 참여할 텐데 돈이 없어요. 또 여기까지 참여하기는. 그 다음에 이미 투자가 종료됐기 때문에 자본 지출이 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유상자 하지 않을 거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갖고 있거든요. 올해 하반기 되면 미국의 생산시설 다 갖추게 되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솔루션은 트럼프 관세 정책에 피해 주고는 아니다. 오히려 좀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미국의 공장 갖고 있는 게 그만큼 좀 유리해진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시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투어가 어제 중기 주주환원 정책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연간 연결 당기순이익의 50% 정도까지 최대. 거기서 뭐 조금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래서 집행 기간은 3년 동안 배당도 주고요, 자사주 매입도 하겠대요. 소각을. 연결 당기순이익의 30-40%는 배당, 자기 주식 매입 소각은 한 10에서 20% 정도 당기순이익에. 그래서 한 최대 한 50% 정도까지는 돈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거죠. 주주 환원율이 50%면 엄청난 거죠. 번 돈의 절반을 준다고?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거 이제 나와 있길래, 이건 제 추정입니다. 그냥. 자, 연간 연결 당기순이익이 최근 3년을 제가 보니까 올해까지 예상 나온 걸 보면 621억 원으로 계산이 돼요. 그럼 순이익의 절반이면 310억이죠. 시총이 어제부로 7,963억. 나눠보세요. 주주환원 수익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게 배당 수익률 같은 거예요. 이 회사에 투자했을 때 1년 동안 내가 주주 몫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이에요. 그게 3.9입니다. 뭐 적은 거 아니죠. 여행사 치고 많이 주는 편인데, 요러면 이제 요게 이익에 따라 이제 변동이 크니까 그건 주의하셔야 되겠지만, 근데 회사가 27년 영업이익 목표를 1,400억으로 제시했어요. 근데 영업이익의 78% 정도가 순이익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1,400억에 78%면 1,092억이 되겠죠. 이게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러면 훨씬 크죠. 제가 계산한 거 3년 평균은 621억인데 27년은 1,000억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그때 가봐야 돼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반이 546억, 546억을 시총으로 나누세요. 그러면 6.85%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주환원 수익률이 6.85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굉장히 매력적이죠. 지금 투자를 하면 이제 27년도에는 주주 환원으로만 7% 가까운 수익이 가능한 거죠. 주가도 많이 오르겠죠. 아니, 만약에 요 정도 그 순이익을 낸다면 주가 당연히 올라가야죠. 저 정도 순이익을 낸다면. 근데 우리가 몇 년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 된다면 주가 올라서 좋고 배당도 많이 받아서 좋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단 관건은 하나투어가 그만한 돈을 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이 투자 결정 내리기. 그 내용이고, 거기 이제 그 캡처해 온 거예요. 그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영업이익 이렇게 올리겠다. 영업이익을 1,400억까지 보이시죠. 자, LNF는 허재용 임원이 주식 샀고요. 1억 정도. 기아도 정원종 부사장이 최근 좀 주가 안 좋았는데 장내에서 들어왔고, LG전자도 여기 김성재 전무가 6천만원 정도 매수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장이 3시 반이라 거의 끝나가고요. 지금 3시 27분인데, 자, 방금 뭐 속보가 좀 나온 것 같은데 TSMC가 실적이 잘 나왔네요. 역시.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이제 매출액은 41.6% 정도 증가한 것 같고요. 증가했고요. 예. 그리고 오늘 뭐 또 주가 반응은 봐야 되겠지만, 예. 일단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매출 성장률 한 20에서 30% 정도, AI 관련 칩 매출은 100% 성장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2공장 생산 속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좀 내용도 있는데, 뭐 자세한 건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국내 증시는 이제 20포인트 올라서 이제 코스피가 미국이 폭락했는데 급반등했고요. 코스닥은 급등해 버렸어요. 살아있죠. 한국 시장은 지금 분위기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섹터로 한번 보면 오늘도 AI 관련주가 정말 대단합니다. 웹툰주, 그다음에 뭐 테마파크, 영화 관련주, 약간 이제 테마성 기업들의 주가가 뜨거웠고, 뭐 시장이 괜찮으니까요. 태양광이 오늘은 난리가 났어요. OCI 홀딩스. OCI 홀딩스 미국에 이제 현재 생산하니까 하나솔루션도, 예, OCI도 덩달아 간 것 같습니다. 코미코는 어제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오늘 뉴스 나온 것 같더라고요. 자회사 상장 안 한다라는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예, 다행이죠. 그래서 오늘 분위기들이 좋았고, 오랜만에 또 풍력도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 전선 좋았고, 또 엔터도 오늘 SM이 무려 7% 가까이, 예, 올라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방산주는 현대로템이 오늘 5% 아니 8%나 또 급등했고, 방산도 좋고, 어제 좀 부진했던 조선주 오늘은 다시 올랐습니다. 엔터주, 완전, 뭐 항공기 부품, 전력설비, 예,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온디바이 오늘 반도체도 괜찮았어요. 아침에 좀 부진했다가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2차전지도 장비주 괜찮았고, 반도체 재료도 좋고, 오늘 한솔아이온스가 아까 주식 소각 발표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 실적도 나왔고, 실적도 잘 나왔네요. 그죠? 잘 나온 거 아닌가요? 예상치가 없어가지고 잘 나온 건지 모르겠네. 예상치가 없어요. 예, 없네요.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사실 거의 안 쓰는 기업이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119억, 전년 동기 대비 143%나, 그리고 자사주 소각까지 결정하면서 오늘 분위기, 예,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 오늘 좀 빠진 쪽은 사료업체들 일부 좀 빠졌고요. 뭐 사료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대한제당이 오늘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음식료가 어제 좋았는데 오늘은 제일제당은 좋았지만 오늘 좀 많이 흔들렸죠. 보시면 음식료는 좀 많이 흔들렸고, 근데 이쪽 제외하면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의 대다수 기업들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팔았지만 우리의 연기금 아주 고원투수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았고, 삼바가 급등했고, 하나에어로 또 급등했고요. 현대중공업도 급등, 크래프톤 분위기 좋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4%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 한국항공우주, 한미반도체가 어제 뉴스 나왔던 건 뭐냐면, 어제 저녁에 그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 삼성, 그러니까 이건 확정되지 않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삼성, 원래 한미가 SK하이닉스랑 거래했잖아요. 삼성과 안 했거든요.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삼성하고. 근데 요새 갑자기 하이닉스가 하나 비전 거 쓰잖아요. 이게 또 뭐가 문제가 생긴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제 뉴스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삼성하고 한미가 다시 손잡을 수도 있다. 한미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죠. 예, 그래서 아마 삼성의 HBM 장비 또 공급하는 거 아니냐. 예. 삼성에는 세메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자회사. 그래서 있는데 한미 걸 또 쓰게 되면 또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사실은 SK하이닉스 HBM 경쟁력 높이는데 큰 공을 세운 거 맞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 때문에 오늘 좀 오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솔루션, 넷마블 좋았고요. 알테오젠 급등했고, 오늘 코스닥은 뭐 대부분 좋았습니다. 크게 빠진 게 없어요. 오스코텍 정도 좀 빠졌고요. 뭐 제약바이오부터 뭐 다 올라갔네요, 다. 네. 코스피는 오늘 음식료가 좀 안 좋았지만 태양광, 뭐 방산, 도전 비중도 많이 올랐네요, 오랜만에. 두산에너빌리티도 급등했고, 뭐 분위기 아주 좋았습니다. 네. 반면 코스닥은 개별 테마주, 인그루드랩이 뭐 선크림 때문인 거겠죠, 그죠? 또 인그루드랩이 16%, 그 다음에 카페24가 7% 가까이 올랐고, 반면 오늘 일부 테마주들, 일부 정치 테마도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대체적인 분위기는 다 아주 좋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이렇게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 시장이 아무튼 2,500 이하에서 뭐 이제 크게 막 이렇게 뭐 나쁘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어제 또 JP모건도 한국 시장 투자 의견을 올렸고, 한국이 확실히 작년보다는 달라졌고, 올해 연초 이후 수익률은 한국은 아직 플러스예요. 예, 미국은 많이 빠졌지만
작년은 처참했고, 그러니까 그 반작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투자하시는 건 좋은데 기업을 잘 선별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